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지검이 수사 중인 검경 브로커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코인 사기범이 과거 2010년에도 브로커를 통해 자신의 사건 수사를 무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도 브로커의 힘으로 모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처음 빈대가 확인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빈대는 광주 서구의 한 단독주택 반지하에서 발견됐습니다. 광주 시립 제2요양병원이 올해 말 위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김치의 날을 맞아 광주문화방송이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 김치대전이 광주 5.18 민주광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11월 22일을 상징하는 1,122명의 참가자들이 만포기의 김장을 담그는 장관이 연출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식품 법정 기념일, 세계 김치의 날입니다. 긴 겨울을 대비해 이웃과 함께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우리의 김장 문화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5.18 당시 내 것을 모두에게 기꺼이 내어주었던 광주의 나눔과 연대의 정신이 43년 만에 김치 나눔으로 재현됩니다.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43년 전 5월, 광주는 철저히 고립됐지만 도심 한 복판에서는 솥에 밥 짓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없는 형편에도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내놓은 쌀로 만든 주먹밥은 광주의 나눔과 연대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온 마을이 모여 겨우내 먹을 김치를 함께 버무리며 정체성과 소속감을 높였던 김장 문화가 광주의 공동체 정신과 닮은 이유입니다. 5.18 당시 나눔과 연대의 산 현장이었던 이곳 5.18 민주광장에서 11월 22일 세계 김치의 날을 맞아 1,122명의 시민들이 김치 만포기를 담글 예정입니다. 1980년 이후 줄곧 옛 전남도청을 지켜왔던 5월 어머니도 민주주의를 찾아 광주의 터를 잡은 고려인들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김치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아르헨티나의 대사도 손을 보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김치는 모두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5.18 때는 주먹밥을 나눠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또 김장을 해서 김치를 나눠준다고 하니까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이번 대한민국 김치대전은 점차 사라져가는 김장 문화를 상기시키고 남도김치의 가치를 다시금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행사장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역대 김치 명인들의 솜씨와 남도에서 대대로 종가의 전통을 잇고 있는 특별한 전라도 김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전남을 대표하는 농수 특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직거래 장터도, 가수 송가인과 김태연의 축하 무대도 마련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은 겨울의 두 번째 절기 소설입니다. 절기상 첫눈이 내리는 시기로 겨울채비를 시작하는 시기인데요. 절기상으론 이렇지만 오늘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4도 안팎으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무려 18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 특히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일교차는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도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역시나 이른 오전 중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오후 들어서는 날이 점차 흐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에서도 처음으로 빈대가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4일 서구의 한 단독주택 반지하에서 빈대가 발생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고 전문 민간 소독업체가 출동해 소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또 사회재난과 보건환경연구원 등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병원 교수가 전공의를 무차별 폭행했다는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공의는 무차별 폭행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폭행 상황을 담은 녹취를 인터넷에 공개했는데요. 해당 교수는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조선대학교 병원.
이곳에서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는 30대 유모 씨가 어젯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도교수에게 상습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도와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폭행 당시 상황을 담은 녹취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녹취에 등장하는 50대 지도교수는 자신을 시험하지 말라며 전공의를 구타합니다.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폭행은 환자와 간호사들 앞에서도 이뤄졌고 따로 불려간 자리에서는 쇠파이프로 맞기도 했다고 전공의는 증언했습니다. 그 어렵네. 환자 몇 명이나 된다고 1년 차도 또 하는 거야. 그거 하는 거 그것이 어렵냐고. 그것이 어려워. 몇 명 된다고. 몇 명 된다고. 폭행뿐만 아니라 수술 결과에 따라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해당 전공의는 다른 전공의들도 폭행을 당하는 등 의사 수련 과정에서 폭력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분위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 삼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진상조사에 나선 조선대병원은 지도교수가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전공의쌤하고 사과하려고 많은 시도를 하시는데 전공의쌤이 받아들이지 않으시군요. 조선대병원은 전공의와 교수를 분리하고 교육수련위원회를 열어 추가 조치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해당 전공의가 속한 학회는 재발과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해당 교수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병원 측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검경 브로커 사건에서 브로커 성 씨와 더불어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코인 사기범 탕모 씨가 지난 2010년에도 경찰 성접대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에도 또 다른 브로커를 통해 수사를 무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직 고위경찰관들과 현직 검찰 수사관들이 연루된 검경 브로커 사건은 검찰이 코인 사기범 44살 탕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탁 씨가 검경 브로커 62살 송모 씨를 통해 자신이 최근 경찰로부터 받은 사건의 무마를 부탁하며 18억 5천만 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이 성 씨를 잡아 수사해보니 이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전현직 경찰관들이 연루된 의혹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면서 급기야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전직 치안감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탁 씨는 브로커 성 씨를 만나기 이전에도 13년 전에도 또 다른 브로커를 통해 자신의 수사를 무마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0년 경찰관들에게 성접대 등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탁 씨는 당시에도 사기 사건 관련 혐의로 광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주고 여러 차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선 경찰 4명은 750만 원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면과 해임 처분됐습니다. 탁 씨는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징역 8개월의 처벌을 받게 됐지만 브로커의 힘으로 경찰 단계의 수사를 피할 수 있게 됐다는 효과를 실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 사기범 탁 씨와 브로커 성 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는 광주지검은 수사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한 지난 10일 광주의 한 골프 의류점도 압수수색했는데 이 의류점은 광주경찰청 소속 경정의 가족이 운영하는 곳으로 브로커 성 씨가 이곳에서 700만 원어치의 용품을 사들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탁 씨는 오는 29일 광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갖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경찰청은 캄보디아 프놈펜의 아파트와 호텔 등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조직폭력배 등 3명을 구속하고 2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도박자금 1,136억 원을 미술품 경매 사이트에서 미술품을 구매하는 비용과 택배로 물품을 구입하는 대금으로 위장해왔고 이를 지급받기 위해 가상계좌와 대포계좌 5천여 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공범 6명에 대해서도 적색수배를 내리고 검거에 나섰습니다.
교육의 힘으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교육발전 특구 시범 사업을 앞두고 전남에서 첫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 대학과 교육발전 특구를 통한 지역 인재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신광아 기자입니다. 전남을 찾은 이주호 부총리는 지역 고등교육의 변화를 먼저 강조했습니다. 특히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돼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는 순천대의 지역 산업과 연계한 발전 방안을 획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역 발전과 정주 여건을 교육에서 마련하기 위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데 교육부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지금 변화의 노력이 시작되고 전체적인 생태계가 고등교육의 생태계가 혁신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교육발전 특구 설명회에서는 전체 교육에서 큰 변화의 바람을 예고했습니다. 교육의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고 고등교육에서는 글로컬 대학과 라이즈 체제로,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서는 자율교육과정과 지자체 협력과정 도입을 통해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혁신 모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는 공교육 혁신 분야에서 나주시가 지역산업과 연계한 광양시, 지역중심 돌봄의 영암군, 목포 무안 신암군 공동으로 서부권 특구 지정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구는 전남을 시작으로 전국 설명회를 거쳐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교육부에서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해드리고 또 규제나 이런 완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혁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부총리는 나주 혁신도시 봉황고를 찾아 지역 학부모, 교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율형 공립고 방식의 공교육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내용 공개를 놓고 찬반이 뜨거웠는데요. 여수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공개할지 말지를 놓고 논란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민들이 제보한 내용을 감사에 활용하는 등 변화를 꾀하는 모습이지만 전체 일정 가운데 일부만 공개하는 방식을 고수하면서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의회가 이달 말까지 의정 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다. 기자 간담회를 자처한 시의회는 올해 처음으로 시민 제보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모두 6건으로 관련 상임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폐기물 처리시설 특혜 의혹과 여수시의 감사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서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부당한 행정이 없었는지를. 주말을 제외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7일. 이 가운데 국정감사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되는 건 단 이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일은 시의원들이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대면 방식으로 벌이는 서류식 감사입니다. 어떤 사안을 검증했는지, 감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회의록도 남지 않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들여다볼 내용은 많은데 감사 기간이 짧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순천시 의회와 나주시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전체를 공개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감시와 견제 작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게 되고 행정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조사 같은 과정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작용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 목포시 의회는 전체 8일 가운데 6일을 회의식으로 진행하고 광양시 의회는 서류식 감사에서도 의원들의 질문 내용 등을 직접 확인, 기록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광주를 아시아예술관광 중심도시로 조성하는 국책사업 예산이 국회 상임위에서 2배가량 증액 의결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8년까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법정기간을 맞추기 위해 정부가 배정한 18개 사업 178억 원대 예산을 29개 사업 419억 원으로 증액해 의결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와 예결소위 심사,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간 대유이니아그룹 계열사 협력업체들에게 긴급 경영안정 자금 등이 지원됩니다.
광주시는 어제 광산구 하남산단, 진곡산단, 평동산단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연구개발, 컨설팅과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직접 생산한 물품은 예외적 제한경쟁 입찰과 수의계약 가능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정부와 협의해 나가면. 얼마 전 나주 혁신도시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대전에서도 전세 사기 범죄와 관련해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범행을 도운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나 제도로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일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대전문화방송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주택가에 자리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이 둘 모두 현재 전세 사기 가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개업소는 대전에서 150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40대 임대인의 주택을 100건가량 중개하며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임차인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임차인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임대인에게는 법정 수수료보다 1.5배에서 최대 2배 높은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차인 17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0억 원을 가로챈 세종지역 전세사기 사건에서도 특정 공인중개업체 가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세종 전세사기 피해자 170여 명 가운데 110명가량이 특정 부동산 한 곳에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임대인이 갭투자로 세종에만 수백 채가량을 보유해 전세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차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에게 이른바 깡통 전세 매물을 알선하는 등 갭투자를 부추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매물이 있으면 이제 적극적으로 그 임대인한테 연락을 했었던 건 맞아서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것. 전세 사기 사건에 중개업자가 개입되는 이유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주택 거래량이 줄어드는 등 부동산 업계의 불황이 시작되면서 범죄 유혹에 빠지는 중개사도 늘고 있습니다. 이익을 좀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갈등을 하겠지만 일탈행위를 하는 경우가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대인과 짜고 그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사기를. 현행법상 공인중개사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법과 제도가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일탈을 막지 못한다면 행정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대안입니다. 감독 권한으로서 관할 구청에서 영업정지 그리고 자격 취소 등의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내려서 부동산 중개사들의 불법 행위를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전 유성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업체 2곳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500만 원이라는 선제 조치를 내린 사례도 있어 속출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폐교 위기에 몰렸던 강원도 직업계 고등학교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추진 중인 직업계고 개편 작업의 성과인지 주목됩니다. 춘천문화방송 이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백 기계공고는 지난해 8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려 했지만 지원자가 28명에 불과했습니다. 올해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48명 모집에 60명이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이 0.35대 1에서 1.25대 1로 급상승했습니다. 지원자 60명 가운데 태백 이외 지역 학생이 53명이라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됩니다. 그럼 1년 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우선 학교와 학과 이름입니다. 태백 기계공고는 내년부터 한국항공고로 이름이 바뀌고 원래 있던 4개 학과는 항공정비과로 일괄 개편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수요가 많은 특정 직업군으로 직업계고를 재구조화하는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작년부터 강도 높은 재구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교 4학과, 올해는 7교 9학과 수준으로 양적으로도 성장을 많이 했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개편하는 강원도 직업계 고등학교는 앞으로 3년간 9곳입니다. 춘천 기계공고는 반도체과를 신설하고 강원 애니고도 만화 창작과와 방송 영상과 등 3개 학과를 새로 만듭니다. 2026년에는 김화공고가 한국 국방과학고로, 인제신남고가 강원 산림과학고로, 황지정보산업고는 한국세무금융고로 완전 탈바꿈합니다. 앞으로 3년간 4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지난해 70%대에 머물던 강원도 31개 직업계 고등학교 신입생 충원율은 올해 84%까지 올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앞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개편 작업에 속도를 더 붙일 계획입니다. 2026년까지 충원율 목표는 90%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울산시가 태화루 옆 용금소 스카이워크에 번지점프와 공중근해 등 체험놀이 시설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각에서는 태화강 일대가 울산의 상징적인 공간인 만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추진하는 태화루 옆 용금소 스카이워크 부지입니다. 이달 중순 울산시 의회 녹지정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곳에 번지점프와 공중근해 등 놀이시설이 추가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울산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3차 추경에서 이미 61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 앞서 건축 계획을 짜는 설치 사업 용역이 진행 중인데 내년 2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내년 가을 완공하는 게 울산시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울산의 상징적인 공간인 태화강에 들어서는 스카이워크와 놀이시설이 역사성과 자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주민 설명회도 없었고요. 또 하천 점령허가 협의도 안 됐고 또 공원관리계획 변경심의 이런 것을 다 무시한 채 진행되었다는 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남산타워와 태화강 국가정원을 잇는 케이블카 사업은 개발을 제한하는 민자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 추산 사업비로 최소 65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공영 개발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내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행정에서도 적극성을 가지고 다각도로 연구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울산시가 2028년 목표로 추진하는 태화강 위 오페라 하우스는 정부의 하천 점용 허가와 3,600억 원대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오늘은 겨울의 두 번째 절기 소설입니다. 절기상으로는 첫눈이 내리는 시기로 본격적인 겨울 채비를 시작하는 절기인데요. 절기상으로는 그렇지만 오늘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4도 안팎으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특히 한낮에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죠. 오늘도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이른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담양의 현재 기온 0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18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해남도 3도 안팎에서 시작해서 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겠고요. 순천에서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1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포근한 날씨 예상되지만 모레인 금요일부터 날이 급격히 추워집니다.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